잘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FOMC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에 대한 브리핑,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가 상회치로 나오면서 CPI는 어떤 결과를 나올지 말씀을 드릴 거고, 차트의 구조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를 띄워놨어요. 바이비트 차트고요. 선물 차트입니다. 뭐 선물 차트나 현물 차트나 어떤 차이점이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큰 부분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선물 차트나 현물 차트나 상승장 때는 현물이 선행을 할 때가 있고, 하락장이나 횡보장일 때는 선물이 먼저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내가 자주 보는 차트의 지지저항선만 알맞게 떨어진다면 다른 차트에서 몇십 불의 오차는 사실 감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고 알트들에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의 오차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일단은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는 여간 힘을 못 써주고 있는 양상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라운드 피겨 구간, 일단 이 주봉의 윗꼬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윗꼬리 2개 선을 그어라. 이거를 일봉으로 바꿨을 때는 유의미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아무튼 간에 주봉의 윗꼬리는 일봉에서 유의미한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더라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 라운드 피겨에 대한 정의를 아시는 분들이, 라운드 피겨는 그 뭐 가격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9,000에서 3만으로 넘어가거나, 뭐 100원짜리 코인이라면 100원에서 200원으로 넘어가거나 150원에서 160원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걸 그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차트에서 어떤 해당 구간을 뚫었을 때 추세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도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양해를 구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을 라운드 피겨가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차트에 이렇게 하락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을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격대거든요. 여기 가격대. 현재는 4시간 봉으로 체크를 해봅시다. 자, 저항을 꽤나 많이 받았어요. 요 정도 구간에서. 그쵸? 6, 7번 저항을 받았고, 매물대로 살펴봤을 때는 다음 매물대로 넘어가는 기점이란 말이에요. 요 구간이. 현재 레인지가 어느 정도 체크가 되냐 봤을 때 23,400에서 18,600 정도까지의 일정 횡보 레인지가 형성이 됐다. 만약에 이게 상방 돌파가 컨펌 나고 눌림이 나온다면 윗구간을 뚫는 건 쉬워질 수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운드 피겨 구간을 이 정도 가격대로 짚어드렸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예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승 패러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물대를 체크해 보더라도 지금 이 하방 레인지 구간에서 매집을 한 물량이 상방으로 터져준다면 지금 요 가격대에서 2배 정도는 가격 상승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략 어느 정도일까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가격 범위를 체크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뚫는 구간부터 대충 그 가격대는 뭐 23,900 정도가 되기는 하네요. 이 횡보 레인지의 2배 정도 가격대를 체크했을 때는 23,900이라더라. 차트는 이 정도로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짚어드렸던 시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단기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는 상방이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그 이유는 모멘텀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비트가 우하향으로 떨어지다가 모멘텀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며, 밑꼬리를 지속적으로 달아주면서 수급은 좀 붙어주는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 밑꼬리에서 받아준 물량이 아직은 빠져나간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고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힘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수급량으로 체크를 했을 때, 그리고 하방 지지가 유의미하게 나오면서 모멘텀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걸 봤을 땐 이 들어온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상승에 쓰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베어 플래그로 보여질 가능성, 그 시간 프레임
프레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봉에서 베어 플렉을 보셨는지 아니면 뭐 1시간 봉에서 보셨는지 이런 느낌으로 보신 건가요 혹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베어 플렉으로 컨펌을 하신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베어 플래그라고 체크를 해보자고 할게요. 자, 그러면 선을 그어야겠죠, 추세선을. 근데 추세선은 꼬리부터 꼬리를 잇는 게 맞습니다. 자, 꼬리부터 꼬리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통 기준으로 긋는 사람도 있고 뭐 종가 기준 등등등 각자만의 추세선을 긋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꼬리로부터 꼬리까지 긋는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시메티컬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일반 삼각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 삼각수렴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상방으로 50, 하방으로 50, 50 이렇게 확률이 나눠져 있죠. 근데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 수렴이라는 거는요 전에 이어오던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상승을 하다가 시메티컬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시메티컬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 추세를 이어서 갈 확률이 높고 하락하다가 시메티컬 트라이앵글이 나오면 다시 하락을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을 정하지 못해서 한쪽으로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 하락을 한 다음에 수렴을 하고 있는 건 아직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래쪽에 꼬리가 많기 때문에 상방으로 가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과매도 구간에 돌아서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오전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실 뭐 반반이죠. 확률이라는 게 언제든지 반반인데 말씀하셨던 그 수렴은 베어 플래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 눈에는 시메티컬 트라이앵글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상방 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이걸 봅시다. 급락이 나왔던 부분부터 매물대를 체크. 윗구간에는 매물이 많이 쌓여있지 않은 게 일단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하방 레인지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모아준 매물이 굉장히 두텁고 돌파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매집을 했던 구간에 1.5배에서 2배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전에 올려드렸던 시황인데 일단 어제 PPI가 나왔어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MOM 전월 대비 증감률은 예상치가 0.2%였는데 실제는 0.4%가 나왔고 이거는 전년 대비 YOY 예상치는 이거 잘못 썼구나, 퍼센트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 자, 예상치는 8.4였는데 실제는 8.5. 아무튼 두 개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CPI를 선행을 해요.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실제로 체감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물가적인 부분에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PPI는 상품 가격의 변동성을 어쨌든 측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표가 상품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산자들이 느끼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소비자들 또한 물가의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 그래서 PPI는 CPI를 앞질러 갑니다. PPI가 선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CPI는 뒤로 따라가는 거고. 자, 쭉 읽어봅시다. PPI는 상품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기에 CPI를 선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시장에. 근데 제가 아까 차트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은 증시 대비 비트코인은 하락 후 빠르게 말아 올렸어요. 중요한 구간을 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증시를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확산형으로 빠지고 있죠. 이런 느낌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증시는. 근데 증시 대비 비트코인은 자, 모양새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모멘텀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견고한 하방 지지를 하긴 했기 때문에 매크로와 별개로, 거시경제랑 별개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정도로 시황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 회의에서는 저기 인플레이션 둔화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발언을 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죠.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고위 연준 위원들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실망하고 걱정하고 있음을 강조. 뭐 이것도 제가 시황 쓸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역사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 통화 정책을 조기 종료하고 뭐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문제 때문에 정책 선회를 하겠다라는 것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유지를 해야 하죠. 일단 자 메모장을 좀 킬게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자 금리 인하는 뭐 피봇이겠죠. 피봇. 정책 선회를 하는 거니까 금리 인상은 기조 유지. 자,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 일단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예상치 상회하면 급락할까요? 뭐 떨어지겠죠.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던 거니까. 근데 PPI가 CPI를 선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도 부합 5월 상회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CPI 상회를 예상하고 있는 거는 저는 식료품에 관한 문제도 엮여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시황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 인하로 스탠스를 바꾸거나 하는 걸 이제 피봇이라고 부르죠. 근데 피봇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이 좀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연준은 이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자국의 고용시장이 버틸 체력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피봇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개발도상국 뭐 아니면 영국도 지금 엄청나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예상치를 막 5배 상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그런 다른 나라들 모조리 살리겠다고 정책 선회를 할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살아나는 게 최우선이긴 합니다. 지원 국가인 미국이 먼저 살아나는 게 첫 번째다. 제 생각엔 스탠스 변화가 없을 확률이 높다. 라는 겁니다. 이 금리 인상 기조 유지를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는 인플레이션이 전혀 잡히지가 않았다는 게 일단 이번 PPI로 확인이 됐고, PPI는 CPI를 선행하기 때문에 근본 CPI도 예상치 상회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예상치 상회로 나온다고 쳤을 때 인플레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는 거죠. 뭐 이런 정도로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에 대해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텔레그램을 켜서 볼게요. 여기 적어 놓은 거죠. 자국의 경제가 탄탄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기존에 이어오던 정책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곡물 가격이 걱정이에요. 저는 곡물 가격. 왜 걱정이냐? 미 농무부에서 발표한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에 많은 차질이 생겼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대용수가 터져가지고 지금 쌀 생산이 제대로 안 돼요. 쌀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곡물 많이 나오잖아요. 얘네는 전쟁하기 지금 바쁘고 정신없어가지고 뭐 수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곡물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저기 영토도 4개인가 뺏기고 이래서 아무튼 간에 이 CPI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떤 게 포함되죠? 근원 CPI를 제외한 것들 중에 식료품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식료품도 CPI 수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곡물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차트적인 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금일 방향은 기술적 반등 기대 중이고 PPI가 높게 나옴에 따라 CPI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3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무튼 금번 CPI가 예상치 부합 정도로 나오면 뭐 안도랠리 수준으로는 나와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CPI가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 하방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으로 시원하게 또 구경하러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카시카리 여는 총재가 얘기했던 건데 그냥 보시고, 그리고 이건 제가 올려드렸던 뉴스예요. 자, 필리핀 식량 안보주의 확산에 쌀 확보 안간 힘을 들이고 있다. 예산 70% 증액을 했다. 우크라 전쟁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의 식량 위기다. 차트상 단기 반등하고 CPI상 혹시 모순 아닌가요? 그쵸? CPI가 부합 요 정도로만 나와줘도 안도랠리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반등 수준 기대하고 있는 거고, 상해로 나온다면은 당연히 예상을 바꾸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CPI가 제가 알기로는 예상치가 8.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컨센이. 근데 막 컨센 이상 막 8.6
8.7 이렇게 나왔어요. 단기 반등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도 봐야 되지만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급을 받아준 주체들이 보이잖아요. 하락하는 모멘텀을 바꾸면서 밑꼬리를 달아주는 흐름으로 모멘텀을 돌리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받은 애들이 CPI 수치 보고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CPI 전까지 막 올리다가 수치가 막 컨센 이상 너무 넘어버리면 당연히 던져버리겠죠? 8.1이었나요? 무튼 간에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크라 전쟁으로 2008년 이후 최악 식량 위기. 잘 읽어봅시다. 세계 식량 위기의 정도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우크라랑 러시아에서 식량을 수입하던 가난한 나라 48개국에 충격이 집중돼 있다.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이런 나라들은 기존 경제 여건도 안 좋은데 내전까지 있어서 충격이 엄청나게 큰 상황인 겁니다. 자, 식량 안보는 2018년부터 주요 의제로 떠오른 이슈인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까지 하면서 그 문제가 심화가 됐다. 자, 다음. 특히 세계 주요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내년 작황 역시 불안하다는 점이 식량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곡물 가격, 옥수수 가격, 뭐 대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6, 7%씩 오르더라고요. 원자재 시장 보니까. 참 심각하다 싶긴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오르면, 특히 우리가 먹는 식료품 쪽에서 올라버리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의 상승 기여도도 얘네가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여기 텔레그램 코인방 채널에서 퍼온 건데, 식량과 임대료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치솟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비고를 상폐했더라고요. 업비트에서 상폐한 거는 아니니까 일단 뭐 큰 여파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긴 했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골드 상폐빔 나왔었네요. 상폐빔도 8.6%밖에 안 나왔어요. 시장 유동성이 없어서. 업비트도 비슷하게 흘러간 느낌이 보이기는 합니다.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아닌 걸로 체크는 되고, 커플링이 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낸스 따라서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암호화폐 약세장 흐름입니다. 이거 혹시 이해하신 분들 계시나요? 이해했다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올려드렸던 차트 이해했다 1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3번 눌러주시면 이해 안 된 걸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올려드린 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암호화폐 약세장의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자,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은 2011년, 2012년 약세장 흐름. 자, 빨간색은 2014년 약세장 흐름이에요. 주황색은 2018년 약세장 흐름입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파란색이 2011년, 12년, 빨간색이 14년, 주황색이 18년, 그 다음 녹색 선이 지금입니다. 자, 과거의 흐름대로라면 깊은 폭락이 한번 남아있을 수 있다. 기존 사이클대로 비트코인이 돌아간다면 한 번 더 딥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맞다. 그게 근본 CPI가 될 수도 있겠죠. 막 갑자기 컨센 이상으로 8.6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14K 정도 가지 않을까요? 14, 13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단기 반등이라고 말씀드렸긴 하지만, 웬만하면 CPI 전에 좀 정리를 하시는 걸로, 9시 반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시든 알트를 뭐 탈출하시든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마칠 수 있겠고, 제가 더 말씀드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주요 이슈들, 그리고 매크로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등 설명을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을 드리고요. 저도 딴 거를 하러 가봐야 돼서 행복하시고요.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까지만 힘내시면 됩니다. 네, 항상 잘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좀 어색하긴 해요. 뭐 들을 게 있는 정보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 방송 들으시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느껴지실 거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좀 더 발전을 해서 알아듣기 좀 쉽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남은 이틀 동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